이재명 대표 선고일 간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어제 이준석 그 지금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됐죠. 후보를 인터뷰하면서 들었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3월 26일 전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뭐 별창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번 금요일이 아니고 넘어간다면은 이제는 26일 날 다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니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만약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다면 그냥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날개를 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프레임에 더욱더 세게 가둬놓을 것 같고요. 당 내부에서도 진보 진영 내에서도 아니 2심까지 유죄 받았는데 이거 대법원 가서 유죄 받으면은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고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를 확정을 하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맞아? 이런 혼란과 논란과 분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대선 후보 되는 데는 그렇게 큰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분란과 또 중도층이 맞아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먹잇거리를 준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일 지금 이제 헌저 선고일을 갖다가 이 초속히 그러니까요. 해라고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심야 의총까지도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어제 광주 가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선고가 더 늦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보고 한 호흡 길게 보고 상황을 좀 살펴보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이재명 대표는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고 보면 지금 방탄복 뭐 그런 거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피습도 당했으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뭐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분의 위협은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당연히 그래야 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은 그렇게 방탄복 입고 다니면서 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는 몸조심하라고 그래요. 이런 자극적이고 저급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망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공세는 할 수 있어요. 임명해라. 왜 임명하지 않느냐? 우리가 국회에서 그러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공세는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사적구제 형식의 몸조심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고 했죠. 현행범으로. 그렇죠.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원들 많은데 어떻게 체포돼? 말이 이렇게 더 나아간 거죠. 예를 들면 요 선이 있는데 요 선까지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 선을 또 살짝 넘은 거예요. 넘었어요. 네. 지난번에 자기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그 찬성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죠. 네. 하는데 그게 검찰하고 짜고 했다는 추정. 암거래했다고. 추정을 갖다 이야기한 게 선을 넘었던 거죠. 넘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 오랄 리스크는 앞으로 대선 과정 중에서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16일 날 선고를 만약에 무죄로 됐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날개를 단 거죠, 완전. 무죄가 또 100만 원 이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자기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금방 이야기한 살짝씩 선을 넘는 거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법부에 대해서 또 맹탈을 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순간순간 막 세지는 거 보면 상당히 조급하고 급하다. 뭔가 쫓기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15% 정도 높아요? 높아졌어요. 다시.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그 당대표 지지가 93%입니다. 93%. 우리가 보통 80% 넘으면은 로얄티가 거의 성립됐다. 하는데 이건 93%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중에서 93%나 가상 대결에서 이전에 이제 다자 대결에서 박스권에 우리가 그 30%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자 대결에서도 45% 선입니다. 지금 그 박스를 넘어섰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는 5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교체 바라는 사람들이 93%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진보 후보로서 그 야권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굳어졌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네, 그거는 굳어지는데 다만 이제 여권 쪽에서 보수 쪽에서 어떤 후보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오느냐. 어쨌든 선거는 승부고 우리는 항상 지금 이제 51대 49의 대선을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이게 예. 심지어 지난 촛불 탄핵 이후에도 거의 크게 보면 진보 보수를 보면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이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어졌지만 중도층의 표심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후보가 됐어요. 네. 됐는데 대법에서 선고일을 정해버린다. 그러니까요. 석 달 이내지만 2달 내에 뭐 안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뻔한 거다. 서류 심사만 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우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느냐 이번 2심에서 아니면 이것이 이후에 정말 이 핵포탄으로 이렇게 남아 있느냐 그 여부가 좀 26일 날 좀 정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죄를 받았어요, 대표님.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과도에 상당히 큰 장애물, 걸림돌이라고 보세요? 아, 그렇죠. 저는 아까 저 이야기했잖아요. 야권 후보, 진보 후보로서는 뭐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기정사실이지만 근데 이게 본선의 대결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네. 그 왜 다르냐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왜 다를 수 있냐? 김문수 지금 장관이 부동의 1위로 나요. 맞습니다. 그 국힘 후보에서 지금 40%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가상 대결에서는 다른 후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이게 그런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장관으로는 후보가 됐을 때 본선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될 거라고. 어렵죠. 네. 어렵다고 도출될.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전 박근혜 탄핵 때는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은 패전 처리용 투수였어요. 그렇죠. 누가 당시에 그 대선 경선에서 이 자유한국당입니까? 경선에서 후보가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긴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패전 처리용. 본인도 그랬어요. 망해가는 당을 자기가 살려놓은 거 아니냐. 패전 처리로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국힘에서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그랬을 때는 그 후보 간의 경쟁력, 본선 경쟁력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 보니까 유승민 전 대표 어째 말하면 배신자 프레임 원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본인이 보수나 이 국힘 내에서. 하지만 승부를 건다고 했을 때 보수 쪽에서 누가 이기겠느냐. 그랬을 때는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외연 확장 가능할 수 있는 후보는 유승민, 오세훈 이 정도 아닐까 계속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김종인 이사장은 국힘에서는 한동훈밖에 없다. 글쎄 그 한동훈은 되게 우호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대요. 변화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이거 개인적인 추측인데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고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괘씸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님 만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다음부터 대단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사감도. 제가 어디 조찬 특강을 한번 가서 들었어요. 김종인 이사장님. 국힘 의원이 물어봤어요. 국힘은 지금 개헌과 탄핵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탄핵 때 저도 썼던 말인데 이 당시에 그 보수정당 당시에 그 이름이 하도 바꿔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이었을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했는데 김종인 사장님은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디스트로이 돼야 된다.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해야 된다. 그 속에서 젊은 혈기를 가진 사람이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한동훈인 것 같아. 젊은 혈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젊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윤과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게 가장 한계다. 이런 말 하더라고. 근데 이 말은 조갑재 우리 보수농객께서도 이번 탄핵에서 좀 돋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간에 바로 비상계엄은 이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막아내야 된다. 막아내겠다. 네.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 거다. 아유, 대단한 용기 있는 행위였죠. 그래서 검찰부 뒤에 좀 오락가락한 건 있지만 근데 검찰 출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그거는 극복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네. 이래 봐지는데 우리 이 소장님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 대표가 과연 깜일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검사로서 활동을 해왔고 법무부 장관하고 짧은 기간에 비대위원장 당대표 역할을 했는데 과연 정치를 아느냐. 검사들은 마음속에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본다면서요.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자. 그런 인부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깜일까 대통령 깜일까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냥 비상계엄 막았어. 용기 있게. 와 진짜 당대표로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와 대단해. 이거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과거에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가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까민 거를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비전을 적시는 해놨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어느 정도 설득이 돼 있었을까. 또 언론이 그래 어이구 이 정도면 준비는 어느 정도 했네 라고 호의적으로 평가한 보도 내용을 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채워넣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두세 달 만에 과연 될 것이냐.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의 생각에서 나름대로 비전을 이야기해놨어요.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철수 새 정치가 뭐냐 이럴 때 명쾌하게 국민 설득을 못했거든요. 저는 이 한동훈 대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탄핵 인용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조기 대선에서 이번에는 특히 이번에는 저는 이 경륜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봐요. 이 지도자에. 정치를 지금 이번에 이게 가독입니다. 어째 말하면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9세대의 막내가 되고 싶다.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자기가 막내로서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 막내로 끝이지 않고 구정치가 계속되어 왔죠. 이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된다고 저희들 특집기획에서 주창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번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어렵죠. 이번에 개헌을 못합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새로 된 대통령이 개헌을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틀을 새로 만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그 가도기고 이 가도기가 본래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도기를 갖다 해야 돼. 우리가 보통 가도기에는 제일 연장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발 셋자 좋아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좋아하다가 이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새로운 대통령 된 사람들 중에서 말로가 전부 다 불행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나마 YS DJ만 하더라도 그분들도 그 IMF하고 여러 가지 아들 게이트에 그거 됐지만 그래도 국정이 그때까지 이런 혼란, 이 정도 혼란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게 뭔가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제반과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좀 준비된 대통령, 나름대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또다시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준비된 대통령이 저는 가덕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 또 이 복잡한 지금 이제 이 우리 지금 정치 경제 사회가 이 국제적으로도 격변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 복잡한 가운데 여러 경험을 가지고 소통이 가능하고 특히 국민들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일방이었잖아요. 이게 저 구름 위에서 주술 가지고 자기 혼자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륜을 가진 어째 말하면 저는 낙선 경험도 있는 사람이 좀 하면 좋겠어요. 낙선 경험 있는 거는 정치인들한테 필수거든요. 아유, 실패 경험이 있어야.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려되는 거 하나가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조기 대선에서 보수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진두지휘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사조 정치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본인과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내거나 행위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메시지 내는 거는 뭐 그냥 사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이번에 뭐 김문수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원희룡이 좋은 것 같은데 얘기할 수도 있고 김문수 장관을 불러다가 당신 이번엔 좀 나이도 있고 중도 외연학생이 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좀 활기찬 외연학생 좀 더 가능성 있는 원희룡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후보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심중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것 같아요. 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서는. 왜냐하면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김문수나 홍준표는 만나주고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한동훈 대표는 찾아오겠다고 해도 안 만나죠. 그러면은 당원들에게 그게 메시지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여기에 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할 것 같아요. 왜 개입을 하느냐? 본인은 어쨌든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면 특검도 통과가 돼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기 말 잘 듣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보호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 되고 당대표 되는 게 좋지. 그냥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은요 현명하게 결별해야 돼요. 거리두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보수파가 국민의힘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나 당대표가 되면 본인은 완전히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그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뭐냐면 봐봐요. 전두환 노태우 봐봐요. 네. 전두환이 노태우를 다 만들었잖아요. 뭐 5개인가 6개 보직을 바로 이렇게 이어줬다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이 짱 6.29 선언, 그게 결국은 전두환 기획과 뭐 미시아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노태우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백담사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동정 이렇게 그 교합이 됐을 때는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선을 끌려고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반면에 그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한 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YS한테 사면을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YS도 부담이 없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흔쾌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기 누가 보더라도 자기 똘마에 자기 아바타가 아닌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하게 됐을 때 더 선호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경우는 너무 멀리 간 거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국민 후보론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누구예요? 국민 후보론. 네. 국민 후보 3지대에서 네. 국민 후보가 탄생하고 네. 국민의힘은 당헌 단계에 거기 있어요. 해당 선거가 자기를 기책 사유로 발생한 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게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보궐선거가 자기 대통령이 당이 만든 탄핵돼서 만든 선거잖아요. 당헌 단계상 후보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그냥 3지대 국민 후보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니까. 누군데요? 누구란 말은 제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최상목 또 뭐 어쨌든 기업에 반대하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넘어서서 문재인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도 데리고 왔는데 누구도 못 데리고 오냐 하면서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이번 대선 위험하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 당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을 해왔던 분들이 이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진영대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나온 분들을 이쪽에서 후보 안 내고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거는 정치적 상상력이라 볼 수 있는데. 너무 이상적 아니세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게. 후보가 누가 될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앞으로 돌아오면은 이재명 그 대표의 2심 판결이 네. 이게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헌정수호연대로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야오당 간제야당 같은 그런 야오당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진보 중도까지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기 권한을 내려놔야죠. 내려놔서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르고 정권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건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아마 곧 가셔야 되리라 봅니다. 지금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흐름하고 지금 반 이재명 연대라는 것들이 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어떤 이 연결선 연장선상에서 반 이재명 연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국민 후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재명 2심 판결이 상당히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근데 그 국민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밀어주거나 은연중에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만 하더라도 도와주는 거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지금이야 이제 아주 전략적으로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있으라. 우리 세월호 때 애들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 한 것 같고 이후에도 가만히 있으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산을 살 길이다. 아니 지금 그 국민 후보는 윤석열과 선을 꺼야 되거든. 그거와 선을 꺼야 됩니다. 그렇죠. 선을 꺼야 되는데 윤석열하고 와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게 네가 살 길이다. 갑자기 못 참지 않을까요? 비상계엄 갑자기 선포했던 것처럼. 선을 넘을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자기 죽는 길인지도 알면서도 죽으러 가는 사람 천재잖아요. 예. 그건 어제 난 이준석 대표 이런 말 한다는데 진짜 그랬는데 미국의 전자레인지 광고에 머리를 들이미지 말라는 그 광고가 있대요. 광고 문구가. 왜냐하면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머리를 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 문구가 있다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다. 세탁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문이 써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짚었던 그 헌재의 그 탄핵 선고 내용과 그 날짜까지도 지금 중요해졌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이게서 서로 헌정수호 연대를 통한 어떤 공동정부와 이게는 반 이재명 연합 전선의 그 보수의 일격 이게서 중도의 움직임들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대선 전국이 그 예측되는데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